금융주 투자가 이자율 5%에 달하는 은행 예적금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과 함께 투자 금액이나 기한의 제한이 적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됩니다. 네이버가 클라우드를 활용한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 ARC를 내년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봇 업체의 제어 기술을 팔아 로봇 대중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인도네시아 해상 광구 개발 사업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 사업 정리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배터리 분야의 성장과 함께 관련 소재 기업들의 실적 신장세가 매섭습니다. 여세를 몰아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홍원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오늘 양시장 보합으로 끝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좀 엇갈렸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원, 기관이 700억 원가량 매도를 했고 개인만 1,400억 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들였고 개인이 500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장은 좀 거래 대금도 적었는데요. 오는 10일 예정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초반 분위기는 좀 좋았는데 중국 상무부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는 바람에 투심이 좀 나빠졌습니다. 오늘 1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어제 홍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속보치보다 좀 감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성장률과 각종 지표들이 좀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1분기 성장률이 지난 4월에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떨어진 0.6% 성장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분기에는 오미크론이 좀 대유행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와 좀 투자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민간 소비도 보시면 0.5% 감소를 했고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수출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연간 2.7%의 성장률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민간 소비가 좀 뒷받침이 돼야 이걸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 급락 소식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네, 카카오페이가 오늘 15% 이상 하락했는데요. 2대 주주인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어제 블록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주식 5,1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500만 주, 약 3.8%가량 이제 블록딜로 매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 블록딜을 통해서 알리페이 측은 약 5천억 원 정도의 현금을 이제 얻게 됩니다. 현재 기관 블록딜 수요 예측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반면에 이 엔터주들은 오늘 동반 상승했는데 뭐 공연 기대감 때문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엔터주들이 좀 많이 상승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엔터주는 하반기에 좀 국내 그리고 일본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회사별로 좀 이슈를 살펴보면 SM에서는 에스파가 미국 진출을 좀 본격화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는 에스파를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남자들의 로망이죠. 네. 우리 에스파가 이제 미국 LA에서 이제 쇼케이스를 이달 말에 열고요. 그리고 7월에는 두 번째 미니 음반을 이제 발매를 합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일본에서도 이제 쇼케이스를 열 예정이어서 좀 해외로 좀 더 진출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이렇게 미니 음반 발매 소식이 예정돼 있고 JYP 엔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창사 이래 최초로 JYP 샵을 오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JYP 샵은 공식 자사몰인데요. 그동안 외부 채널을 통해서 상품을 좀 판매해 왔는데 MD와 같은 뭐 굿즈나 앨범 판매를 좀 직접 판매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증가에도 좀 향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정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내일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7월과 9월 두 차례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세계은행에서 전 세계가 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번 회의 때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이제 그런 걸 시사를 하게 된다 이러면 좀 증시에 약간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은행 예적금에 돈 몰린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적금 가입하느니 차라리 금융주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예적금 요즘 금리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금융주 투자가 더 나을 수 있다. 왜 그런 겁니까? 좀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먼저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한이 없다. 네.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권 계좌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투자 금액에도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죠. 하지만 연 4에서 5% 이렇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예적금 가입은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선착순 몇 명 안에 들어야 한다라거나 아니면 신규 고객이어야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발급받아서 얼마 이상 써야 한다라거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하고요. 예. 그렇게 해야만 최고 금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상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상품들은요, 이렇게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월 혹은 일 최대 납입 금액과 또 가입 기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많이 넣을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자 수익도 좀 제한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적금 최고 5%까지도 간다라고 했는데 이 5%를 실제로 받으려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원금으로부터 파생된 수익 측면에서도 이 예적금보다는 금융주가 더 유리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좀 자료를 같이 보실 텐데요. 예. 시중은행과 그리고 저축은행의 만기 1년짜리 이 예금 금리가 0.97% 그리고 1.95%였습니다. 그런데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1년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요, 6에서 이렇게 9%대를 확인하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1년간 이랬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배당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또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까 봐 제가 한 10년치 데이터를 좀 쫙 다 이렇게 분석을 해왔는데요. 네. 기간을 늘려보면요, 이러한 경향은 굉장히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료화면에서 지금 초록색 계열의 이 그래프 두 개가 시중은행과 그리고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 추이, 10년간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 4개가 각각 4대 금융지주의 10년간 배당 수익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4대 금융지주가 이렇게 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계속 맴도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특히 좀 연도별로 보시면요, 2015년 그리고 2016년부터 배당 수익률이 예금 금리를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해가 갈수록 그 차이가 점점 더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주주 환원 정책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이 배당 확대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금융주 배당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의 추세는 계속 그랬다라는 얘기고 올해도 그러면 좋을까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실적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배당 확대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이 4대 금융지주가 배당 성향을 중장기적으로 30% 수준까지 올린다라고 좀 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최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지주의 배당 정책 자율성을 강조한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융주의 예상 배당 수익률은요, 최고 연 7에서 8% 수준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적금 평균 금리는 현재 연 2에서 3% 수준이죠. 그렇군요. 금융주가 수익률이 확실히 더 높고 그리고 투자금이나 기간에도 별다른 제한이 없다라는 장점 두 가지를 꼽았는데 세 번째 장점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투자를 하거나 납입하는 경우에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예적금보다는 이제 금융주 투자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좀 연 4에서 5%대 금리를 제공하는 이 적금 상품입니다. 만기는 모두 1년으로 동일한데요. 만약에 이 6개월 뒤에 중도 해지할 경우 좀 적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보시면요, 이렇게 약속했던 연 5% 그리고 연 4.6% 금리가 아니라 이 6개월 뒤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이율이 0%대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연이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6개월 뒤에 받아갈 이자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적금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아예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주긴 줬군요. 네. 그런데 금융주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도 월등히 높은
그런 수익률을 낸다 이건가요? 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에서 실시한 이 중간 배당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역시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 이 지난해 1월 첫 거래일에 주식을 매수를 해서 배당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 보유했을 때 챙겨갈 수 있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이 맨 끝에 보시면 0.95%에서 높게는 2%를 넘어서는 곳도 있죠. 그래서 원금에서 파생되는 수익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중도에 돈을 빼야 하는 상황에서도 금융주 투자가 예적금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회사가 중간 배당을 늘리느냐 아니면 줄이느냐 혹은 또 내가 매수한 가격이 싼 값을 샀느냐 아니면 높은 값을 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예적금의 중도 해지율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워낙 낮고요. 또 금융회사들이 배당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으로 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이라도 이제 중간 배당을 받기만 하면 어쨌거나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었고 마지막 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은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이 예적금을 만기가 도래했을 때 혹은 중도 해지했을 때 딱 한 번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금융주의 경우에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분기 혹은 반기마다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간 배당금을 재투자할 경우에는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점까지 더해지겠죠. 참고로 현재 4대 금융지주 모두가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올해부터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고 하나금융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 분기 배당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수익성 면에서는 확실히 좋긴 한데 금융주 투자가 불리한 딱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네. 사실 뭐 확률과 베팅의 영역이긴 한데 네. 올해 금융주 주가 괜찮을까요? 긍정적입니다. 아마 올해 초에 이 금융주를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이 연초로 코스피가 10% 넘게 빠졌거든요. 예. 이 기간 동안 이제 같은 기간에 4대 금융지주 주가가 평균 한 10% 가량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은 물론이고 시세 차익까지 챙겨 가셨을 텐데 하반기에는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요, 각 종목별로 이 매수 의견 유지에 그리고 또 목표 주가를 이렇게 78,000원부터 21,000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앵커가 얘기한 대로 원금 손실 가능성,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사실 먼저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아버님의 사진들이 좋아하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아빠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심층 분석 주제는 진화하는 한국의 주주 행동주의로 잡았습니다. 국내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SK그룹의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자사주 소각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세계 2위의 지주회사가 장부 가치와 비교해 60%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꼬집은 겁니다.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행동주의 사모펀드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4월 주식회사 SK에 보낸 주주 서한입니다. 한국계 파트너가 작성한 주주 서한에서 달튼 인베스트먼트는 SK가 강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주당 25만 원 수준인 SK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배당을 중단하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공개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 가치 투자 진영을 이끌고 있는 라이프 자산운용은 여기서 더 나아가
24.4%의 자사주 가운데 10%인 180만 주를 먼저 소각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SK가 지금 갖고 있는 기업 가치를 그냥 회계상 장부가로만 평가를 해도 40조가 훨씬 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총이 20조밖에 안 되고, 근데 그나마 이제 자사주 24%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거하고 나면 시총이 15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회계상 장부 가치로만 보더라도 이제 뭐 이게 굉장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행동주의 펀드 요구는 주식회사 SK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밝힌 자사주 매입 소각 검토 계획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오히려 투자회사인 SK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대주주의 투자 성과를 높이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란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시가총액이 자꾸 떨어지고 주가가 디스카운트 된다는 얘기는 그건 일반 주주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이제 바람직한 방법은 아예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도입하는 게. 네,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SK가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애플 등과 같이 매년 자사주 소각만으로도 2025년 목표로 제시한 시총 140조 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진칼과 SM, 동원산업 등 소액주주들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행동주의 펀드가 이 재계 2위 SK의 주주 환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달튼 인베스트먼트와 라이프 자산운용, 일반 투자자에게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두 곳 모두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행동주의 펀드로 아주 유명한 기관들입니다. 예. 달튼 인베스트먼트는 미국계 행동주의 사모펀드로 국내에서도 2019년부터 KCGI, 옛 밸류 파트너스, 현재 차 파트너스 등과 함께 연대해서 국내 금융, 유통기업 등을 상대로 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목소리를 냈던 기관입니다. 라이프 자산운용은 이채원 의장과 여기에 연대한 가치 투자자들이 모여 움직이는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라이프 한국기업 ESG 향상펀드라는 이름으로 이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또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업구조 개선을 제안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인데 수익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올해 금융시장이 긴축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연초 대비로 지금 1%대, 작년 처음에 설정해서 이번 달까지 5.2%대 수익률을 낼 만큼 이 분야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운용사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들 행동주의 펀드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자사주 소각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시도들이 구체적으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겁니까? 그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있던 주식을 없앤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가 갖고 있던 주식이 사라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주당 가치,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국내 상장 기업들 가운데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건수를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15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발행 주식 대비 소각 비율로 계산해보면 한미반도체가 14%로 가장 많이 소각한 편이고 SK텔레콤이 약 10% 정도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메리츠금융 정도가 자사주 소각 상위권에 듭니다. 전체 주식 중에 소각한 비율이 크지는 않더라도 이들 기업들을 봤을 때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가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도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모양새였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러한 대목입니다. 증권사들이 분석을 해놓은 걸 좀 참고해보면 차입금 등을 뺀 SK의 순자산 가치가 지금 45조 8천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이걸 주당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는 61만 3천 원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사주가 4조 4천억 원 규모인데 이걸 한 10% 정도만 줄여도 실제 가치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30% 할인한 가격이 40만 원인데 현재 주가가 24만 원이니까 실제로 주주들이 정말 돌려받고 있는 가치라는 게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게 이런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SK가 투자 회사로 꽤 오랫동안 변화를 시도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더 하락한 셈이라고요? 실제로 조금 따져봤더니 주가가 하락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 라이프 자산운용 측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면은 SK가 투자 회사로 변화하기 시작한 4년간 주당 순자산 가치가 11.5% 상승했는데 주가가 지금 25만 원 선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 정도 사실 하락한 셈이고 심지어 주가 순자산 비율로 따졌을 때 1배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0.63배까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SK가 투자하고 있는 영역을 본다 그러면 일단 2차 전지 소재나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각광받고 있는 SMR, 그 소형 원전 쪽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지만 제가 SK 같은 그런 그 요새 각광받고 있는 신사업의 포트폴리오 내가 구성할 수 있느냐?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시장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되게 기본적인 액션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앞서 데이터로 보지 않더라도 SK 위상이 이 자료에 나온 4년 전보다는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SK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SK는 오랫동안 주주 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밝힌 기업이기는 합니다. 네. 또 따져보면 2020년부터 파이낸셜 스토리라는 걸 통해서 주주 환원 계획을 해마다 구체화하고 있고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요구한 사항도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이성형 재무부문장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자사주 소각 관련 시기를 법률 이슈로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검토하는 옵션에 포함을 시켰고 기존 자사주도 소각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따른 세금 등의 법적 문제나 지배구조 개편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건데 규모와 시점을 두고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미리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가 과거에 삼성이나 현대차를 겨냥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처럼 이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투자 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강 대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행동주의에서 배당 많이 주세요, 뭐 주가 올려주세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랑 소액주주의 분배의 문제로 아직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분배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성장을 위해서 행동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성장도 안 되고 그러면 생존도 안 된다.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소액주주를 외면하던 대주주들의 입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라는 게 이 투자자들의 설명입니다. 기업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지배구조나 환경 부문에서 개선할 점을 미리 건드려주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함께 수익을 나누려는 시도가 가능해진다라는 건데요. 이 밖에도 지금 한화나 LS처럼 주주들이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을 해라, 기업 가치를 높여달라고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K의 주주 환원을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만연해 있던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돌려받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가능한 기대가 나오고 있고 한국 시장의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도 조금씩 마련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네,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아야 주주뿐 아니라 기업한테도 좋은 거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네이버가 앞으로 추진될 로봇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로봇을 파는 게 아니라 로봇의 두뇌를 팔겠다는 전략입니다. 내년부터 상용화를 예고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IT 바이어부 임동진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 기자, 오늘 네이버가 직접 전략을 발표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와 박원기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가 직접 앞으로 네이버가 추구한 로봇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클라우드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 아크를 출시해서 B2B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건데요. 이 아크는 AI, 로봇, 클라우드의 약자입니다. 이 아크아이와 아크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크아이는 로봇의 눈으로 이 GPS가 통하지 않는 실내에서 위치와 경로를 파악해서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크브레인은 로봇의 전반적인 서비스 제어를 담당합니다. 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일반적인 로봇은 각각의 이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무겁기도 하고 또 이 때문에 로봇이 작아지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업데이트 등 유지 보수에도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또 그동안 이 네이버 클라우드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 다수의 브레인레스 로봇, 즉 두뇌가 없는 로봇을 통신망을 통해 지휘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왔는데 이 조만간 상용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 두뇌가 없는 로봇의 경우 제어 시스템이 탑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적고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잠시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공간에서 많은 수의 로봇들을 동시에 제어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B2B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크 시스템의 구성이 아크아이와 아크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크아이는 올해 말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상용화될 예정이고 아크브레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도 이미 뭐 공항이나 병원 같은 데서 로봇들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맞습니다. 뭐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지금까지는 이 말씀하신 수준의 로봇이 대상이었는데요.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 연구하기 위해서 네이버는 신서울을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짓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호진 기자가 직접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오픈한 네이버의 제2사옥 1784입니다. 1784년은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해로 혁신이 현실화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한 빌딩답게 네이버는 사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로봇 실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물 전체에 5G 특허망을 도입해 통신 시간을 줄였고 모든 로봇의 정보를 공유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사람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위해 캐릭터 로봇을 제작하고 섬세한 작업을 위해 로봇의 힘을 조절하는 연구도 이뤄집니다. 로봇이 사람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됩니다. 현재 네이버에서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바일 앱으로 커피를 주문하면 로봇이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커피를 받은 로봇이 배달을 시작합니다. 스피드게이트와 회의실 문도 로봇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로봇이 앞에 서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로봇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택배 그리고 도시락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50대 수준인 1784의 서비스 로봇을 하반기 100여 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완공 예정인 데이터 센터 각 세종에도 다양한 협업 로봇과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로봇과 사람의 공존을 꿈꾸는 네이버의 실험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로봇이 커피를 가져온다. 이 커피 셔틀하는 막내 직원들이 아주 반가워할 만한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 사옥에도 빨리 유치가 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일단 저 사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네. 로봇 친화형으로 지어졌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네이버는 이 로봇 제어가 클라우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 건물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지금 입장인데요. 손쉽게 업데이트를 이 5G망 을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작업 환경에 맞게 프로세스를 바꾸기도 쉽고 일부 제한이 있겠지만 각 건물에 적합한 형태의 로봇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네이버는 특정 지역이나 목적을 위해 구축하는 5G 특화망도 아크 시스템과 함께 이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이 패키지를 스마트시티나 병원, 공항, 쇼핑몰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네이버와 논의를 거쳐서 미래형 업무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네이버가 이제 건축 사업까지도 발을 넓힌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겠습니다. 앞서 그리고 네이버가 로봇의 두뇌를 판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단순히 클라우드로 제어하는 기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네.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네이버는 로봇에게도 이 매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생활할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예. 친하지 않은 사이일수록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또 대화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로봇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로봇도 이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협업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또 우리가 어디 방향을 바꿀 때 그런 방향을 바꿀 때도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거나 이렇게 시선을 주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봇의 이 눈 모양의 아이콘을 달아서 그게 움직이면서 이제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확실히 로봇이 이렇게 사무실을 돌아다닌다고 하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이른바 이 손맛을 로봇에 적용시키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두운 불 꺼진 곳이나 책상 밑에서 콘센트를 꽂을 때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꼽잖아요. 예. 손을 이렇게 느낌을 이용해서 네. 이런 게 가능하도록 이 로봇에 이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힘 조절은 물론 또 감각으로 가능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건데요. 과일을 깎고 그림도 그리고 또 같이 또 때로는 탁구도 치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로봇들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다 개발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아예 필요가 없겠습니다. 몇몇 개는 좀 사람이 할 일도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네. 이런 기술 이제 국내에만 보급이 돼도 끝이 없겠지만 해외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겠다 싶은데요. 네, 보통 어떤 사업을 갖고 해외로 진출할 때는 현지 거점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해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일본은 소프트뱅크 등과 동남아의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투자한 회사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하드웨어 로봇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회사들이 진출해 있지만
이처럼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아닌 클라우드와 결합한 형태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서비스하는 것은 자신들이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 석상욱 대표가 세상 모든 로봇 업체에 아크를 파는 게 목표라고 말한 만큼 로봇 사업이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동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단순히 해외 진출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배터리 산업도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소재와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의 존재감도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산업부 강미선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요즘 소부장 기업 중에 특히나 소재 기업들을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먼저 이 소재 기업들 뭘 만드는 회사들입니까?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이제 소재들을 받아서 완성품인 이제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업체들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배터리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제 4가지 핵심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이 서로 리튬 이온을 교환하면서 이제 전기를 얻게 되는데 양극과 음극이 닿으면 또 불이 날 수가 있어 분리막이 필요합니다. 네, 리튬 이온은 좀 잘 흘러야 하기 때문에 매개체인 전해액도 좀 있어야 하고요. 네, LG 엔솔과 같은 이제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소재들을 받아와서 이제 자신들만의 노하우, 즉 레시피로 잘 반죽하고 공정을 통해 배터리를 만듭니다. 네, 소재의 품질과 기술력에 따라 이제 배터리가 성능이 이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배터리 제조사보다 소재 업체들에 더 주목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소재 기업들 몸값이 더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이제 불과 2년 후인 2024년이면 전 세계 연간 전기차 판매량의 1000만 시대가 이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시대가 이렇게 앞당겨지면서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대규모 투자와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요. 당연히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에 대한 수요도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제조부터 소재까지 우리 기업이 글로벌 탑티어, 즉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소재가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배터리가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 소재 업체가 이제 슈퍼을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슈퍼을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니켈 등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이제 전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면서 고객사들도 다변화에 이제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특정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의존도도 이에 따라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업계 슈퍼을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가격 결정권을 가질 정도라면 실적은 안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상장된 대표 소재 업체들 11곳의 1분기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보다 매출은 평균 79.8%, 영업이익은 36.2% 늘었습니다. 네, LG 엔솔 등 배터리 제조사들과 달리 주가 역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인 LNF와 코스모 신소재는 올 초와 비교해 14%가량 주가가 올랐고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나노 신소재의 경우 같은 기간 35%가량 뛰어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시장에서의 이제 움직임 몸집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코스타 상장사 중 시가총액 상위 10곳 중 3곳이 배터리 소재 업체입니다.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엔과 LNF 그리고 전해액 제조사인 첨보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그럼 주식시장에 입성을 하겠네요. 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IPO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배터리 제조 3사들이 미국의 대규모 생산 설비를 짓기 시작했었는데요. 이에 맞춰 배터리 소부장 업체들도 지금부터 자금을 끌어와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IPO를 통해 자금을 끌어와야 할 시점이라는 것인데요. 실제 2024년까지 소부장업체 10곳이 지금 상장할 예정인데 그중 5곳이 상장이 올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네, 특히 3대 배터리 장비 업체 중 하나인 이제 TSI가 상장이 이미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나머지 2개인 윤성 FNC가 올 하반기 그리고 제일 M&S가 내년 상장 예정입니다. 네, 2025년은 이전에 보급된 전기차 배터리의 교체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배터리 소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업인 성일 하이텍이 올 하반기 IPO를 앞둔 소부장 기업 중 최대어로 꼽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업황, 실적, 기대감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네, 바로 원자재 값인데요. 가장 고질적인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예. 네, 리튬 등 각종 원재료 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올랐지만 그나마 정부가 올해 1년간 5에서 8% 부과했던 관세를 이제 사실상 무관세로 적용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봉쇄 조치를 좀 해제한 중국이 이제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원자재가 폭등이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측면에서도 최근 IPO 시장이 워낙 얼어붙고 있어서 소부장 기업들의 상장이 예정대로 이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고유가 추세를 틈타 부실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손실이 더 커지지는 않게 됐지만 매각을 해도 건질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방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크룩만의 탐사 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 북서부 해상광구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기 위해 이탈리아 회사로부터 사들였던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가스공사는 현재 한 외국계 자원개발 기업을 매수 의향사로 확보하고 매각에 필요한 세부 조건을 협상 중입니다. 천연가스 확보를 목적으로 탐사정까지 시추했지만 투자비 회수는커녕 손실만 쌓이는 애물단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25만 톤이 매장돼 있을 거란 가스공사의 예상과 달리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공사가 건질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크록만의 사업의 현재 지분 가치는 3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공사가 사업비로 603억 원을 투입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600억 원을 날리는 셈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투자한 해외 사업으로 공사가 입은 손실은 최근 6년간 4조 원에 달합니다. 공사는 이번 크룩만의 사업 매각을 시작으로 부실자산 매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회사 실적에 긍정적인 고유가 환경이 조성된 만큼 자산 재평가와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4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글로벌 가스 기업 수준으로 끌어내릴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1분기 성장률도 당초 발표됐던 속보치보다 낮아졌는데 경제 성장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과 내수 소비 모두 개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IMF에 이어 한국은행과 OECD도 연이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에 나서며 만만치 않은 인플레 여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2월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물가 상승률은 2배나 높여잡았습니다. 앞서 올해 한국의 GDP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수정했던 국내외 주요 기관들 역시 경제 성장률은 3% 아래로 물가 상승률은 4%대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1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잠정치를 0.6%로 지난 4월 공개한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데 이어 1분기 성장률마저 하향 조정되면서 당초 제시됐던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이끌 동력은 결국 민간 소비인데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물가 기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다면 결국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선진국들은 한 60%, 70%에 불과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 그런 게 이제 가계가 늘어날 거고 그만큼 소비 여력이 위축되는 거니까 소비 회복 여부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성장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보다 과감하게 규제를 갖다가 협박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세부담을 적극적으로 낮추어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고용 증가와 맞물려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 역시 뒷받침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거장이자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애니모카 브랜드의 설립자 야시우 회장이 저희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NFT 투자의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만 하지 말고 직접 해봐라. 야시우 회장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지우 기자입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에서 거장으로 불리는 야시우 애니모카 브랜드 회장은 지금이 NFT 투자의 최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NFT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So the main reason we invest in the space so heavily is, well, one way to think of it is that despite all the volatility, we think of the space very similar to the earliest days of the internet. So it's a little bit like, if you believe, as we do, that the metaverse, Web3, is the natural successor of where the internet is today. 도메인에 닷컴만 붙으면 수백, 수천억 원이 몰렸던 90년대 말의 닷컴 버블이 꺼진 후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소프트뱅크 같은 알짜 IT 기업만이 남은 것처럼 블록체인과 NFT 투자에 있어서도 장기 생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That, from our perspective, anyone who's in this industry, we think that this is a good buying opportunity for the blue chips, right? If you can get investments in the big projects that have long-term viability because they're financially strong, they have good vision, they have good product. 그는 NFT 중에서도 돈 버는 게임, 즉 P2E를 유망한 미래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P2E 게임이 기존 게임을 대체하면서 현재 2천만 명에 불과한 사용자가 많게는 3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But the fact that you have that opportunity gives you much more optionality, and furthers the space, right? And that to me is such a better outcome that I think every gamer in the world will ultimately prefer to play a game in which they can own something than play a similar game in which they own nothing. 끝으로 야시우 회장은 NFT 시장이 디지털에 능한 젊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ou can't just invest in the metaverse. You have to live in the metaverse. Right? You have to do stuff. You have to buy NFTs. You have to maybe trade tokens. You have to be in DeFi. And when you understand that, then you've learned it, and you'll be better at it.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에너지 관련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줄줄이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는 정말 옥석 가리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좋을 주식일지, 이제는 오를 만큼 오른 주식일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주들이 고공행진을 이어왔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기업, 엑손모빌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입니다. 네, 에너지 업계도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일단 뭐 두 기업 다 대표적인 에너지주들입니다. 오늘도 오르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이 중국의 봉쇄령이 해제되면서 국제유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제유가를 다시 끌어올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주들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지난달 엑솔모빌과 코노코필립스의 주가 각각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각각 1% 넘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일단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에너지주들인데 이 두 기업 주가, 앞으로 주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두 기업이 모두 대표적인 글로벌 에너지주이지만요. 월가가 이들 주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주가 흐름은 다소 다른 모습입니다. 네. 엑손모빌은 앞으로도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앞으로는 투자에 조금은 신중해야겠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격차가 천차만별이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잘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에너지주들이 국제유가 상승세 속에서 꾸준히 상승했던 만큼 이 종목의 주가가 더 오를지 아닐지에 대해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럼 엑손모빌부터 짚어볼 텐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 엑손모빌의 주가가 상당히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평가인 건데요. 네. 이 월가의 분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에버코어의 스티브 리처드슨 연구원은요. 엑손모빌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추천으로 상향하면서요. 목표 주가 역시 88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전 세계 원유 시장이 급등세를 보였지만 엑손모빌의 주가 여전히 저렴하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다른 투자기관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도 목표 주가를 13달러 올려서 115달러 제시를 했고요. 바클레이즈도 98달러에서 111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말은 지금보다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앞서 보셨던 에버코어의 연구원은요. 엑손모빌이 자체적으로 제시했던 2025년 15%, 2027년 17%의 자본 수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에너지 고물가 사이클이 장기화되고 있고 현재 엑손모빌의 사업 수익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엑손모빌이 제시했던 재무 성과대로 실현이 된다면요.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현금 흐름이 앞으로 5년 동안은 꽤나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가격이 오르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도 역사적으로 높아진 상황인데요. 네. 엑손모빌의 지난 1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보다 103% 늘어난 55억 달러의 순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사이클이 좋고 기업의 마진도 좋은 상황이어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려감이 나오는 겁니까?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우려감을 표했던 연구원이 바로 앞서 보셨던 이 스티브 리처드슨 연구원입니다. 예. 이 재밌게도 같은 연구원이 에너지주 다른 두 기업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린 겁니다. 예. 이 연구원은 옥시덴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을 했고요.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는 74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이 다른 투자기관에서도 옥시덴탈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네, 이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JR 리서치에서 이렇게 의견을 낸 건데요. 네. 옥시덴탈의 주가 성장에 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WTI나 브렌트유 가격이 불트랩, 이 우리말로는 강세 함정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강세 함정이란 이 고점에서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에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지점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옥시덴탈의 주가도 이런 강세 함정 상황, 그러니까 하락세를 앞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JR 리서치는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수익성이 올해 말에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올해 말 옥시덴탈의
수익 성장률은 33%로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이 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13.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 WTI나 브렌트유 등 이 국제유가 상승을 등에 업고 상승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이면 옥시덴탈의 주가도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 일단 국제유가 흐름에 대해서도 월가의 반응이 엇갈렸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 에너지 섹터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이 대한민국에 사기당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유턴 기업들이 요즘 이런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건실하게 운영되던 중소기업들이 정부와 유턴 기업 업무 협약을 맺고 국내로 돌아왔지만 적시에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 CEO가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파악된 113개 유통기업 가운데 이 존속 중인 기업이 몇 곳이나 되는지는 정부가 자료 공개를 거부해서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업체들은 인력과 시간, 자금 같은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행정 업무가 한 번에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서류 준비에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일자리가 8만 개 넘게 생기고 GDP 11조 원이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지만 각종 규제와 지원 미비로 기업들이 돌아오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환경이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